2023년 5월, 세상은 새로운 언어에 취해 있었다.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지 불과 6개월. 인공지능이 써내려가는 문장과 그려내는 그림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존망을 걸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전쟁에 뛰어들었고, 그들의 데이터 센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연산 능력을 갈구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갈증은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했다. 엔비디아, 그리고 그 심장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수요는 폭발했고 주가는 수직으로 치솟았다. 마침내 5월 30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반도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한 남자에게 쏟아졌다. 늘 그렇듯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에 선 젠슨 황. 그는 이 순간을 17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 그가 GPU를 그래픽 처리 너머의 영역, 즉 범용병렬 컴퓨팅에 사용하자는 아키텍처 쿠다를 처음 공개했을 때 월스트리트와 업계는 냉소로 답했다.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문제라는 비아냥이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많은 컨퍼런스에서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컴퓨터가 세상을 시뮬레이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뮬레이션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0년 넘게 비웃음과 의심을 샀던 외로운 신념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대의 파도를 만나 마침내 예언의 실현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세상이 그의 현재를 경이롭게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의 예언자는 그렇게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그 예언의 첫 문장은 태평양의 습한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1972년 9살 소년 젠슨 황은 부모의 기대를 등에 업고 형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망,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켄터키에 먼저 정착한 삼촌에게 보내진 형제에게 약속된 곳은 명문 기숙학교였다. 그러나 운명의 첫 페이지는 오해로 얼룩져 있었다. 삼촌 부부가 착오로 그들을 입학시킨 오나이다. 기숙학교는 엘리트 양성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 입은 아이들을 위한 재활시설에 가까웠다. 학교의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던 젠슨 황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매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영어는 더듬거렸고 주변의 시선은 낯설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벽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의 룸메이트는 17살의 백인 소년이었다. 문맹이었던 그는 온몸에 칼자국이 선명했고 9살짜리 동양인 꼬마에게 책 대신 벤치프레스를 가르쳤다. 생존을 위한 근육. 그것은 낯선 땅에 던져진 소년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언어였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적응했다. 묵묵히 변기소를 잡았고 쇳덩이를 들어 올렸다. 자신을 향한 편견과 무시의 시선 앞에서 그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오나이다에서의 경험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회복하는 법을 배웠죠. 오늘날 엔비디아를 이끄는데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이 미국으로 건너와 오리건주에 정착하며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소년에게 새로운 환경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오리건주의 알로하 고등학교를 남들보다 2년이나 빠른 속도로 졸업하며 자신에게 씌워졌던 모든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던졌다. 태평양을 건너온 부모의 꿈은 잠시 잘못된 항로에 들어섰지만 그 예기치 못한 풍랑은 오히려 소년을 누구보다 강인한 선장으로 키워내고 있었다. 그 강인함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더 거친 바다를 향한 나침반이 될 터였다. 그 강인함 위에 지성이란 이름의 돛이 올랐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며 그는 기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회로, 기판 위에서 벌어지는 전자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로리 밀스를 만났다. 실험실 파트너였던 두 사람은 5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졸업 후
그의 첫 직장은 AMD였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자로 실리콘밸리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곧 더 큰 무대인 LSI, 로직 LSI 러즈 옮겼다. 그곳에서 핵심 칩셋 설계를 담당하며 그는 업계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엔지니어로 빠르게 성장했다.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스탠퍼드 대학교 석사 학위까지. 그는 아메리칸 드림의 모범 답안을 충실히 써 내려가는 듯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궤도 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불협화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당시 컴퓨터 산업의 심장은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였다. 모든 연산은 CPU를 거쳐야 했고, 이는 업계의 절대적인 신조였다. 하지만 젠슨 황은 매일같이 칩을 설계하며 그 신조의 비효율성을 목격했다. 특히 복잡한 그래픽을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CPU는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내가 깨달은 것은 CPU의 아키텍처가 그래픽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용 컴퓨팅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죠. 가속 컴퓨팅의 시대가 와야만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안락한 현실을 뒤흔드는 균열이었다. 그는 거대 기업의 유능한 부품으로 남아 편안한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번 싹튼 의문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기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 자체를 설계하는 창조자가 될 것인가? 안정된 현재에 대한 만족감과 미지의 미래를 향한 갈증 사이에서 그의 내적 갈등은 깊어만 갔다. 스탠퍼드의 학위가 그의 이력서에 화려한 한 줄을 더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기존 질서를 파괴할 혁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 내적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것은 그의 30번째 생일이었다. 1993년 2월 17일 젠슨 황은 자신의 동료이자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였던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산호세의 한 데니스 데니스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다. 저렴한 커피와 팬케이크 냄새, 식기 부딪히는 소음이 가득한 지극히 평범한 공간. 그러나 그곳에서 오간 대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거대 기업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선 마이크로스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 항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이었다. 그들 손에 쥔 것은 젠슨 황이 집에서 마련한 $40,000의 초기 자본금과 기름 묻은 냅킨 위에 그려진 흐릿한 아이디어뿐이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명료했다.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PC 게임 시장을 겨냥해 CPU의 그래픽 연산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전문치, 즉 그래픽 가속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말라초스키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직장도 없었고 사실상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컴퓨팅 그래픽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열망뿐이었죠. 열망 하나로 시작된 회사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임시로 MV, 즉 다음 버전 Next Version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했다. 공식 명칭을 고민하던 중 라틴어 인비디아를 발견했다. 질투 혹은 선망, 남들이 질투할 만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야심이 담긴 이름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소음 속에서 30살의 한 남자는 동료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냅킨 위에 그렸던 작은 아이디어는 이제 세상을 바꿀 거대한 설계도가 되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설계도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했다. 1995년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 첫 번째 작품 MVE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그래픽 가속기가 아니었다. 사운드 카드와 게임패드 포트까지 통합한 시대를 앞서간 멀티미디어 가속기였다. 기술적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특히 그들은 업계의 표준이었던 삼각형 폴리곤 방식 대신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믿었던 사각형 텍스처 매핑이라는 독자 기술을 심장으로 삼았다. 엔지니어의 눈에는 완벽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눈에는 불통의 외계인이었다. 운명의 추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게임 콘솔의 제왕 세가와의 파트너십에서였다.
엔비디아는 NV를 세가의 차세대 게임기 세턴의 PC 이식용 칩으로 공급했지만 세턴 자체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밀려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그들의 꿈도 함께 좌초했다. 결정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날아왔다. 바로 그의 소프트웨어 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개발의 표준 API 다이렉트X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다이렉트X는 삼각형 폴리곤을 표준으로 선언했다. 그 순간 엔비디아의 기술적 자부심이었던 사각형 기술은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고물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개발자들이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들만이 외롭게 사각형을 외치고 있었다. 결과는 파멸적이었다. 이듬해 회사의 금고에는 직원들의 한 달치 월급만이 간신히 남아 있었다. 젠슨 황은 자신의 손으로 뽑았던 직원 중 70%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했다. 자신의 꿈을 믿고 따라와 준 이들의 눈을 마주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그는 남은 직원들 앞에 서서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직원들 앞에 서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틀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내 모든 판단이 틀렸던 겁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월함이라는 오만한 신념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표준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폐허 속에서 그는 리더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굴욕은 엔비디아를 파괴하는 대신 그들의 뒤에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첫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원칙을 깨달았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철저하게 시장을 따르라. 1997년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렉트X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하는데 모든 것을 건 리바 128을 출시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리바 128은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려나가는 기염을 토하며 꺼져가던 회사의 불씨를 극적으로 되살렸다. 엔비디아는 마침내 생존했다. 그러나 젠슨 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자는 생존할 수 있지만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판을 설계하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99년 8월 엔비디아는 지포스 216을 발표하며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를 선포했다.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었다. 컴퓨터 아키텍처의 역사를 바꾸는 혁명의 선언이었다. 지포스 256은 이전까지 CPU가 도맡았던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핵심 연산, T&L 변환 및 광원 처리일 칩 자체에서 처리하는 최초의 괴물이었다. 이것은 CPU의 지배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반란이었다. 젠슨 황은 이 혁명을 이렇게 비유했다. CPU가 뇌의 좌뇌라면 GPU는 우뇌입니다. GPU는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을 하지만 GPU는 병렬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죠. 우리는 컴퓨터에 우뇌를 달아준 것입니다. 이 우뇌의 탄생으로 개발자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하고 사실적인 3D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난립하던 수많은 그래픽 칩 회사들 사이에서 엔비디아는 GPU라는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그 왕좌를 차지하며 경쟁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썼다. 한 번의 처절한 실패는 그들에게 시장을 따르는 법을 가르쳤고 그 교훈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시장을 정의하는 자로 거듭났다. GPU라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자 강력한 도전자들이 속속 등장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00년대 초반 시장은 두 거인의 전쟁터로 굳어졌다. 엔비디아의 녹색 깃발 지포스와 캐나다에서 건너온 붉은 제국 ATI의 라데온. 두 거인은 6개월마다 새로운 칼날 신제품을 뽑아들고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피말리는 10년 전쟁에 돌입했다. 벤치마크 사이트의 점수 하나에 양사의 주가가 요동쳤고 한 세대 제품의 작은 실수는 곧바로 시장의 패배로 이어졌다. 지포스 FX 시리즈의 실패로 잠시 주춤했을 때
라데온 9700%가 그 틈을 파고들어 왕좌를 위협하는 등 전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젠슨 황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유능한 경쟁자의 존재를 실감해야 했다. 경쟁은 우리를 더 나은 회사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하던 2004년, 엔비디아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지포스 6 시리즈의 일부 칩셋에서 발생한 불량을 숨기고 출시했다는 내부 고발자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기술적 실수를 넘어선 도덕성의 위기였다.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붉은 제국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그러나 이 소모적인 전쟁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기술적 허점을 보완하며 묵묵히 버텨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6년 7월 CPU의 거인 AMD가 54억 달러라는 거액에 ATI를 인수했다. 독립회사로서 AMD 역사는 막을 내렸고 붉은 제국은 AMD의 그래픽 사업부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하이엔드 그래픽 시장의 유일한 독립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섰다. 10년간의 전쟁은 끝났다. 승리의 영광과 함께 그들은 이제 거대 CPU 기업인 AMD와 인텔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고독한 생존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피로 얼룩진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에게 주어진 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2006년 11월 그는 그래픽 카드 시장의 승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전리품을 전혀 다른 곳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CUDA CUDA.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다. GPU를 게임 그래픽뿐만 아니라 과학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일반적인 연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언어 같은 고급 언어로 제어하게 해주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이었다. 한마디로 GPU의 영혼을 프로그래머에게 개방하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이 도박에 그는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 CUDA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년 5억 달러, 회사 전체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이 거대한 투자를 돈 낭비라 비판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수년간 박수권에 갇혔다. 시장의 상식은 명확했다. GPU 게임을 위한 것이었다. 그 외에 GPU를 쓸 곳은 없었다. 젠슨 황은 그러나 요지부동이었다. 투자자들의 압박과 내부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그는 10년 가까이 CUDA에 대한 투자를 밀어붙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있었다. 훗날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게임도 아닌데 누가 이걸 쓴단 말인가? 라고 물었죠. 저는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위해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확실한 수익원인 게이밍 시장을 넘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시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는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무모해 보였다. 눈앞에 이익을 원하는 시장의 아우성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리더의 고독한 신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엔비디아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갔다.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배팅이었다. 그 외로운 배팅의 시간은 길고 혹독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루하게 횡보했고 시장은 여전히 그들을 게이밍 회사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2012년 학계의 조용한 복도에서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을 폭파시켰다. 이미지넷 대규모 시각인식 챌린지. 인공지능이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와 개, 자동차와 비행기를 구별해내는 이 대회에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개발한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의 심층 학습 모델이 괴물 같은 성능으로 세상을 경악시켰다. 기존의 오류율을 압도적으로 개선하며 딥러닝 시대의 개막을 알린 이 빅뱅의 중심에 바로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580 그래픽 카드 2개가 있었다. CUDA를 통해 구현된 압도적인 병렬 처리 능력 덕분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신경망 훈련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 순간
10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젠슨 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미래의 애플리케이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쿠다와 엔비디아 GPU를 자신들의 연구 도구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젠슨 황은 그 광풍의 한가운데 서서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 온 곡괭이와 삽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금광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 청바지를 파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기술에 대한 10년간의 끈질긴 투자는 학계의 한 논문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재조명되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그렇게 찾아왔다. 그 골드러시는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폭발했다. 알렉스 넷이 일으킨 학문적 파동은 10년 뒤 챗GPT라는 거대한 상업적 쓰나미가 되어 실리콘밸리를 덮쳤다. 인공지능 모델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그 거대한 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연산 능력에 대한 갈증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단 하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엔비디아. 그들의 인공지능 연산용 칩 A100과 H100은 개당 4만 달러를 호가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데이터 센터용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는 마침내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의 고지를 밟았고 불과 1년여 만에 2조, 3조 달러의 문을 차례로 부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경쟁사인 AMD와 인텔이 뒤늦게 비슷한 하드웨어를 내놓았지만 승부는 이미 다른 곳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지난 15년간 젠슨 황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쌓아올린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되어 있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의 코드, 수많은 라이브러리, 축적된 연구 논문 모두가 쿠다라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다. 인공지능 개발의 표준 그 자체였다. 그는 훗날 이 독점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칩은 단순히 실리콘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키텍처,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알고리즘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자입니다.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운영체제를 장악한 설계자. 그는 천문학적인 성공 뒤에 숨겨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한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러나 세상을 시뮬레이션하겠다는 첫 꿈을 가졌던 남자에게 시장 정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쥔 그는 곧바로 다음 단계의 야망을 드러냈다. 2020년 그는 옴니버스 메버스 이름의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그것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1대1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겠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듯한 계획이었다. 빅사의 3차원 기술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설계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하겠다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중심의 메타버스를 외칠 때 젠슨 황은 공장과 도시, 물류 시스템을 통째로 복제하는 산업용 메타버스에 집중했다. 자동차 회사 BMW는 옴니버스를 이용해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을 30%나 끌어올렸다. 그의 비전 속에서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가 아닌 옴니버스 속 가상 도시에서 수억 킬로미터를 달리며 안전을 검증받고 미래의 로봇은 가상 공장에서 수만 번의 조립을 연습한 뒤 현실에 투입될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 자체를 데이터로 만들어 연산하려는 창조자로서의 궁극적인 선언이었다. 데니스 레스토랑 냅킨 위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아이디어는 마침내 현실, 세계 전체를 담아내려는 창조자의 마지막 캔버스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격변의 시간 속에서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변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젠슨 황의 검은 가죽 재킷이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수만 명의 개발자 앞에 서는 컨퍼런스에서도, 심지어 고향인 타이완의 야시장을 찾아 현지인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는 순간에도 늘 같은 모습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검은 터틀넥처럼 그의 재킷은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소한 고민에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실용적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아내가 좀 더 세련되게 입으라는 잔소리를 포기했다는 그의 고백처럼, 그 재킷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본질 그 자체였다. 수많은 실패와 위기, 그리고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한 남자의 일관성과 집념을 상징하는 갑옷. 2025년 오늘, 세상은 그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가 바꾼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의 스타일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설계한 미래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다. 검은 가죽 재킷은 한결같았던 그의 신념을 지켜낸 조용한 증인이었다.